네, 2029년 5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우한 코로나 사건 아시죠? 코로나 사건. 코로나 사건이 제2의 천안함 사건 되나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부제는 보건안보 강조하는 미국 제2의 쿼드를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주제를 던지겠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던 Think the unthinkable,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생각해라. 국가를 위해 국가정보기관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정보기관에 관심이 많습니다. 북한과 교류하기 위해 애써온 서훈, 그리고 지금의 박지원이 이끄는 그러한 국정원은 필요 없다라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미 공동성명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직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부 장관이 모여서 만들었던 모스크바 삼상회의 다음에 나온 공동성명만큼이나 복잡하다, 많다. 따라서 이번에 한미 공동성명의 비밀을 조금이라도 밝혀보자는 게 저희 의도입니다. 또 하나의 또 관심사항은 무트와 MOOTW, Military Other Than War, 이런 뜻입니다. 군사유해 작전, 군사작전 유해 작전, 이란 뜻인데, 무트와와 작전계획 5015에 담긴 뜻은 좀 국가 기밀적인 것이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종자전쟁이라는 개념을 아십니까? 식물에 종자가 있죠. 사람한테도 종자가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종자, 좋은 종자, 나쁜 종자, 모든 종자를 끌어모으는 전쟁을 국가정보기관이 해온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미 정부의 비공개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연구원 3명이 2019년 11월께 코로나19와 일치하는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2020년 1월 20일경에 이 코로나가 갑자기 유행했었잖아요. 그 한 2달 전에 중국에서 우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실수인지 고의인지 아니면 자연 발생인지 알 수 없지만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가 유출되며 팬데믹이 발생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우한 폐렴으로 불렸는데 세계보건기구가 COVID-19, 코비드19로 명명하면서 중국 폐렴, 우한 폐렴이란 말은 없어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로 불리게 됐죠.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변이는요, 바이러스가 변이하면 좀 약해집니다. 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영국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영국에서 발견한 거죠. 이미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르겠고. 그런 것들은 영국 변이, 인도 변이라고 하면서 왜 발생국의 이름을 붙여주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우한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났다는 것은 거의 사실이란 뜻인데, 한때는 우리 과학계에서도 우한에서 코로나가 일어났다는 것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다라고 그랬는데, 미국 과학계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랍니다. 그는 코로나19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그걸 그렇게 확신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스콧 거틀리브 전 FDA 국장은 코로나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실에서 유출됐다는 정황 증거가 늘고 있다며, 사스와 메르스와 같은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규모 발병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발병이 이제 지나간 시점에서는 그 병이 발원한 동물을 거의 파악했는데, 코로나19는 그러한 시점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어느 동물로부터 기원했는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상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스탠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랄먼 교수는 미국 과학원 그 회보에다가 코로나의 기원에 관한 설명에 많은 핵심 사항이 누락돼 있다. 고의인지 비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코로나 발생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개연성이 있는 진화 과정, 바이러스는요 생명이 짧잖아요. 몇 시간 만에 막 다음 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화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 인간 진화를 연구하는 데 참고가 될 정도로 좋은데, 이런 진화 과정이나 가장 최근 시조는 물론 놀랍게도
최초의 인간 감염의 시간과 장소, 전염 기제조차 여전히 알려져 있지 않다. 이 굉장히 진화가 빠르니까 쭉 따라 올라가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 수 있는데 또 어떻게 전염되는지 알 수 있는데 그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 코로나의 유전적 구조로 볼 때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는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지금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중국에서 유일한 생물학적 안전성 4단계 연구소, 뭐 가장 위협적인 전염병을 다루는, 따라서 가장 안전성이 높은 단계의 연구소겠죠. 그래서 박쥐에서 유래한 코로나를 연구해 왔습니다. 이 연구에서 멀지 않는 우한의 수산물 시장에서 이 신종 코로나가 발생한 걸로 현재는 보고 있는데 뭐 그 이상은 좀 아는 게 없습니다. 5월 27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에는 코로나가 연구실에서 유출됐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네, 이 칼럼은 실험실 사고에서 유래한 팬데믹은 기본적으로 할리우드에서 하는 그런 각본인데 여기에 공산주의가 좀 사악하죠. 그 다음에 외국 정권이 관여했다는 좀 과하다 싶은 그런 소설이죠.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건 이미 알려졌지만 만약에 연구실에서 이게 유출됐다면 이는 매우 나쁜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조 바이든 정권은 중국과 교역을 차단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에 봉착한다. 굉장히 큰 도전에 부닥친다는 얘기죠. 현재 미국은 코로나라 60여만 명이 숨졌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최대의 코로나 피해국인데 엄청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세계 정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이 준 세계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교훈이라서 다 놓치고 있는데 이제는 전쟁을 어느 나라를 치는 도발을 해도 절대로 선전포고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2차 대전 이전까지는 이 과학이 발전하지 못하니까 상대가 우리를 친다는 걸 미리 알기 어려웠어요. 또 외교도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전쟁이 나오면은 내가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합의를 합니다. 너 우리를 칠 때는 우리를 친다는 선언을 하고 쳐. 그죠? 나도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게 합의가 됩니다. 선전포고 없는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나라는 나쁜 나라에서 모든 나라가 때려잡자 이렇게 합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나라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는 공동의 적이 되지 않게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 돌아 2차 대전은 태평양전쟁 일으킬 때 일본이 선전포고를 했는데 그게 너무 늦게 했다 그래서 시비가 되고 그런 거잖아요. 일본도 2차 대전 때 미국 상대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독일도 했고 영국 프랑스도 했고 다 이런 식으로 이탈리아도 하고 전쟁을 합니다. 영국 프랑스도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뭔가 하면 국가 간의 문제가 있을 때는 클라우제비츠가 얘기했듯이 국가 간의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쟁이었던 거예요. 말로 안 되면 전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패전한 나라는 분명히 전쟁을 하겠다고 선언한 게 있으니까 아주 치명적으로 당합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이 대표적이죠. 거의 국권을 다 잃었잖아요. 일본은 지금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다만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일을 크게 합니다. 전 세계를 묶어서 유엔을 창설합니다. 유엔에서 각 나라가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하게 되면 속을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을 항복시켰으니까 미일 안보 체제라고 하는 미일 동맹을 만들고, 독일을 항복시켰으니까 서독을 중심으로 나토를 만들어서 여러 나라의 군사 동맹을 맺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하고 6.25 전쟁 때 한미 동맹을 맺습니다. 그 외에 상당수 나라하고는 동맹을 맺지 않으면서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전 세계를 쫙 연결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연결합니다. 그럼 이 바운더리 안에서는 서로 싸우지 않죠. 미국이 속을 아니까. 이렇게 됨으로 해서 미국에서는 그때까지는 국무부, 디파트먼트 오브 스테이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외교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미국의 안보를 막는데. 그래서 국무부가 육군부와 해군부를 더한 국방부보다 더 중요한 기구로 커지게 되는 거죠. 미국은 외교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미국의 국무부, 육군부, 해군부 이 3개 부에서 이 전쟁을 주로 치르는 기관이잖아요. 이 기관에서 OSS라고 하는 전략
정보국을 만듭니다. 그거 갖고 미국과 전쟁하는 나라 또 미국과 도와주는 나라가 어떤 사정인지 국가 사정을 분석합니다. 그게 OSS인데 전쟁 끝난 다음에 그걸 국가정보 센트럴 인텔리전스 에이전시죠. CIA로 확대 개편해서 외교로도 알 수 없는 거를 과학으로 그 나라를 상황을 파악해서 어느 상황인지 전쟁할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이 쭉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선전포고를 했다가 패전하게 되면 그 나라는 굉장히 당하죠. 또 선전포고하고 전쟁하는 것 자체가 침략이니까 선전포고도 안 하게 됩니다. 미국이 이렇게 변하니까 각 나라도 선전포고 없이 전쟁을 합니다. 가장 2차 대전 직후에 선전포고 없는 전쟁으로 대표적인 게 북한이 일으킨 소련이 사주한 6.25 전쟁입니다. 그때 소련이나 북한이 선전포고하고 했으면 그 후에 미국은 뭐 소련까지 굴복시키려고 했겠죠. 그럼 소련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슬쩍 도발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때까지 38선에서 서로 남북군 간에 충돌이 있었어요. 그 충돌의 일부를 확대하는 형식으로 해서 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월남전쟁도 비슷합니다. 월남전쟁도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에 있는 공산 게릴라 있죠. 무장 게릴라한테 계속 지원을 확대해서 그들이 남베트남 정권을 뒤집게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북베트남과 우리 통일하겠다고 하니까 북베트남군이 확 내려와서 통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이 얘기하는 통일전산 전략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방식이 우리가 북한이 정의해서 통일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죠. 흡수통일 중에서 상당히 평화통일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월남전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먹었던 걸프전도 선전포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했던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도 선전포고 없습니다. 거의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오사마 빈 라덴이라든지 뭐 알카이다를 내놔라, WMD를 내놔라 이렇게 해서 계속 요구를 하다가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액션 들어간다 하고 최후 통첩을 하죠. 최후 통첩을 하다가 빵 때리는 겁니다. 걸프전 때 이라크를 걷어내는 것도 너희 침공했으니까 물러나 이거 최후 통첩이야 하다가 빵 때립니다. 선전포고는 없어졌습니다. 다시 세계는 1, 2차 대전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선전포고 없이 그냥 때린 전쟁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외교나 안보를 아는 척하는 정치인들은 선전포고를 굉장히 중시해요. 선전포고를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논쟁하고 있어요. 이미 사라진 이미 떠나버린 여인에 대한 얘기하는 것처럼 노닥노닥거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국제정치를 못 따라가는 거죠. 우리나라를 볼까요?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때 북한 어뢰가 분명한 1번이 쓰인 어뢰 파편 찾았죠. 근데 북한이 어떻게 합니까? 천안함을 자기네가 했다고 하지도 않았지만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죠. 모른다 그러고. 네? 강릉 잠수함 사건 97년도인가에 일어났을 때 그때는 좌초한 북한 잠수함은 분명히 잡았잖아요. 거기 북한 증거란 건 차고 넘치도록 많았죠. 더군다나 그 안내조로 왔던 이광수를 생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나는 몰라 우리 안 했다고 오리발 냅니다. 분명히 도발인데 도발을 안 했다 그럽니다. 68년도에 112 사태가 67년도인가요? 69년도인가 일어났는데 그때 김신조를 검거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자기가 안 했다고 끝까지 잡았답니다.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 났을 때 김현희 씨를 바레인에서 잡아갔잖아요. 다 이야기했는데도 북한은 오리발 내립니다. 이렇게 항상 북한은 우리나라에서도 선전포고를 안 합니다. 북한이. 오리발 내립니다. 사이버 도발로 댓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북한이 계속 그 공작을 하니까 우리 요원들이 대응하다가 한 건데 결국 처벌받는 건 뭐냐? 우리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하고 국정원 사람들만 처벌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현대 도발은 이렇게 합니다. 평시에 하는 거예요. 평시에 도발을 누적하고요. 그리고 민주화 등을 이유로 애국적이지만은 문제가 있는 독재 정권 같은 쪽을 계속 반민주라고 공격해서 정권을 붕괴시키고 그리고 친공 정권을 만든 다음에 북한과 통일한다는 선언을 함으로 해서 통일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을 하자는 문재인 정권에 숨어있는 종북 세력들의 종전선언을 유의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전쟁의 일부일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문정권에서 뭣도 모르고 설치는 386들이 많은데 이 자들은 이게 북한의 장단이고 북한의 교묘한 사주란 걸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 날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 전쟁. 조금 더 여기다 이제 군사적 도발까지 보태지면 하이브리드, 짬뽕 전쟁이 되는 거죠. 386은 모든 안보 사건에서 이렇게 북한의 사주를 받거나 또는 알아서 날뛰다 보니까 안보 사건이 일어나면 자꾸 물타기를 합니다. 천안함 사건은 자작이다.
김현희 사건에 김현희는 안기부의 뭐 고용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죠. 댓글 사건은 국정원이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명백한 연편도 포격적. 북한이 먼저 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입니다. 김신조와 이광수 그리고 황교안 같은 사람들은 배신자, 변절자라고 비난하는 데 앞장섭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사파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보안법은 비민주 악법이라고 철폐를 주장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을 허무는 거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근데 보안법을 없애버리면 우리는 북한과 수교하지도 않고 또 60만 대군으로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북한을 우호 국가인지 적인지 규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안법을 없앨 수도 없어요. 보안법으로 북한이 못하라고 규정해 놨기 때문에. 북한과 평화조약 맺는다. 그죠? 그럼 보안법을 없애야 되겠죠.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가 됐으니까. 그러나 우리 체제가 있는데 이걸 훼손하는 놈을 막으려면은 보안법이나 그 유사한 법이 역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386이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되는 겁니다. 자, 미국은 9.11 테러를 2001년에 당했죠. 그 다음부터 안보 패러다임을 변화시킵니다. 군만 가지고 했던 국방 중심의 안보를 국가 안보라 그래서 개념을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내 안전을 경찰을 갖고 하던 국내 안전을 더 강화시키면서 국방부와 별도로 국토안보부를 만들어서 국내 안전을 강화시키죠. 이렇게 이제 많이 변화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눈에 띄는 변화가 뭔가 하면요. 제가 허두에서 무투화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제 말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알아들을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에서 많은 위성이 지구를 내려다보고 드론도 띄워서 보고 항공기로도 보잖아요. 따라서 이 대규모 함대에다가 해병대를 태워갖고 적국을 팍 쳐들어가는 기습 상륙 작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해병대는 사실 이런 면에서는 쓸모가 없는 군대가 돼가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101 공수사단, 뭐 82 공수사단인가 그것처럼 이 수송기에다가 사단 병력 정체를 싣고 가서 사단 전체를 적지에 투하시키는 공중 강습 작전. 이것도 레이더가 발전하고 위성이 있다 보니까 비행기 오는 거 다 아니까 뭐 잡으면 다 추락하면 죽지 않습니까?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작전을 하려면 절대적인 해상 우세, 절대적인 공중 우세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해병대는 배로 가게 되면 너무 느리니까 비행기를 타고 헬기를 타고 들어가는 초수평성 상륙 작전 개념까지 또 발전시켰지만은 감시자연이 워낙 발전하면은 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 부대를 작게 해서 필요시 바로 은밀하게 침투하는 신속 배치군, 신속 기동군으로 발전시키고 있죠. 그리고 전쟁은 위기가 계속 누적되다 커지면 전쟁이 되면 너무 막기 힘드니까 조금만 위기 때 바로 불 끄러 가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쟁이 아닌 사태에도 들어갈 수 있는 군대로 만들면서 소규모에서 모듈화해서 작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온 개념이 무트화란 개념입니다. 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 전쟁이 아닌 군사작전. 조그만 사태 같은 거에 대비하는 그런 군대 용어로 해병대가 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후쿠시마의 원전소 사고가 일어났죠. 그건 전쟁이 아닙니다. 근데 민간에서 대응을 못해요. 근데 핵전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군이잖아요. 미국의 함대는 핵전쟁도 대비하니까 그때 이제 미 항공모함이 가서 거기서 헬기가 떠서 후쿠시마 발전소에다가 물을 뿌린다든지 또는 뭐 방호 장비를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무투화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국에 강화하는 거죠. 한국도 이게 영향받아서 이제 앞으로는 사이버전으로 계속해서 댓글 달아가지고 와해시키고 우리를 와해시키는 걸 민주화로 꾸밀 수 있으니까 그 사이버전에 대비해서 우리도 사이버전 사령부 만들고 미군 사이버전 사령부를 4성급 장군이 끈 큰 부대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완스타죠. 그 다음에 화방사, 화생장 방어사령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군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부대가 보포기 공통, 보병, 포병, 기갑, 그 다음에 공병, 포병 이게 5개 전투 부대 병종이거든요. 이걸 묶어서 하는 기존의 전쟁은 점점 줄어들고 사이버라든지 화생방 이런 것들이 중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특수전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초전에 가서 탁 치고 나면 그걸로 더 이상 전쟁이 안 나니까. 이렇게 해서 적을 탁 치고 사상전을 펼치고 하는 게 하이브리드 전쟁인데 그걸 지금 거꾸로 우리가 많이 당하고 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군에서도 여러분들은 이제 전작권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는데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작전계획 5027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까 보포비 공통, 그 다음에 해군과 공군이 참여해갖고 전면전을 펼칠 때
펼치는 작전 계획입니다. 근데 이거는 점점 사용할 기회가 없죠.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죠. 작전 계획 5029가 있습니다. 5029, 오퍼레이션 5029.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나요. 김정은이가 암살되고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쪽 세력이 우리 남한한테 통일하자고 갑자기 제의하는 경우입니다. 베트남과 반대 경우죠. 그렇게 우리가 이거 믿어도 돼? 망설이게 되잖아요. 그때 투입할 때 어느 부대가 갈래? 오케이, 육군에선 7군단 중심으로 수기사, 그 다음에 뭐 11사 들어가. 백업은 누가 해? 이쪽 1군단, 5군단, 6군단 들어가고, 후방에서는 계엄령 때리는데 이작사가 하고, 해병대 1사단은 원산으로 들어가. 이 신속사단은 비행기 이용해서 함북으로 들어가. 툭툭 던지는 이런 것들이 작전계획 5029가 내는 거죠. 그래서 북한을 안정화시키는 작전을 하는 건데,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뭐 군사적 작전일 수도 있지만 무투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전계획 5025가 있습니다. 북한이 아까 말한 대로 6.25 때도 작은 국지도발을 하다 갑자기 전면전을 하잖아요. 작은 도발했을 때 탁 치는 거. 북한이 목함질에 도발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북한 특정 지역에다가 155mm 자주포를 발사해서 겁주는 거. 이런 것들이 5025에 해당되죠. 평시에 작전 계획을 모으는 겁니다. 지금 자꾸 전시작전권을 갖고 오자고 하는데 지금 전시에 쓰는 5029는 거의 가동 안 돼요. 5029가 가동될 때 아마 한미연합사가 움직이는 거고 5027이요. 5029가 가동될 때는 아리까리한데 아마 그때도 연합사일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5025가 가동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때는 우리가 평작권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유사시에는 미국의 도움 필요하니까 그건 그대로 두고 우리 작전계획 5025를 발전시키면 돼요. 그래서 북한이 갑자기 핵과 미사일을 쐈다. 갑자기 쐈다. 그럼 뭐 점쟁도 아닌데 맞고 대응해야 되죠. 이때 5025를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먼저 하는 겁니다. 사이버전 또는 전염병전을 할 수도 있거든요. 북한이. 거기에 대응하는 건 우리입니다. 그래야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었으니까 우리 국방부에서는 북한이 세균전은 물론이고 전염병전도 할 수 있다고 봐야 되죠. 지금 미국이 제일 먼저 백신 개발한 다음에 미군한테 맞추고 한국군 55만원대 주겠다고 한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야죠. 우리 군인들은 세균전, 바이러스전에 가장 먼저 안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선전포고하는 전쟁은 없습니다. 사이버전, 전염병전, 하이브리드전, 게릴라전, 사상전, 주사파들이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주력이거든요. 이건 다 평시작전입니다. 이건 한국군이 직접 하는 겁니다. 연합사가 아닙니다. 그럼 거꾸로 우리가 이러한 전쟁을 북한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북한 침략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북한을 와해시키고 통일해서 북한에서 민주화 세력이 우리랑 통일하겠다 하는 게 평화통일입니다. 서독이 그렇게 했습니다. 공산주의 방식으로는 베트남이 그렇게 했고요. 이제 한국이 뭔가 보여줘야죠. 이걸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만주가 우리 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불가능한 일에 가깝지만 상상한 자유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전쟁을 누가 하느냐? 국가정보기관이 하는 겁니다. 국정원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국정원은 완전 엉터리로 만든 게 누구냐? 서훈 씨하고 박지원 씨. 그 다음에 김병기 씨. 국정원 무슨 법안 만들고 하는. 9.11 테러가 일어난 다음에 미국에서는 탄저군 경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온 게 보건안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건당국을 군과 더불어 안보 세력으로 집어넣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것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CIA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모든 종자를 걸어들인 종자전쟁을 봐야 됩니다. 원종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쌀, 고기 이건 잡종의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맛이 좋거나 양이 많거나 아주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잡종의 극치입니다. 근데 이게 원종이 있어야 이런 잡종을 만드는데 이 원종을 미국이 싹싹 걷어들였습니다. 그걸 갖고 미국의 생명공학을 지금 발전시킨 거죠. 이러한 원종을 많이 갖고 있으면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서 떼돈도 벌 수 있고요. 또는 치명적인 어떤 병도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국이 하느냐? 전쟁 시 많은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으면 못 하잖아요. 또 옛날에는 말이 동원됐으니까 말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량 확보를 해서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뒤늦게 우리도 알고 우리 그때 박정희 시절에 중앙정보부가 우리 그 농촌진흥원에서 통일별을 만듭니다. 그때 바로 원종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필리핀에서 그걸 도입해 갖고 와서 통일별을 만들죠. 그래서 우리도 이 종자가 중요한 걸 압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겪은 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소련이 붕괴됐을 때 소련도 굉장히 전 세계 상대로 원정이 많았거든요. 그 원정을 우리가 많이 빼갖고 오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농업계에서는 꽤 많은 원정을 갖고 있습니다.
자, 1차 대전 때는 세균전이, 가스전인 세균전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세균전, 가스전을 하지 말자는 합의가 됐어요. 갑자기 침략하는 게 많으니까 선전포고 없는 전쟁을 하지 말자 했듯이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최근에 사스하고 메르스가 유행했잖아요. 이때는 이제 세균전이 아니라 바이러스전을 연구해야 되는 거죠. 9.11 이후에 미국은 바이러스전에 대비를 했죠.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난 5월 21일 한미 공동성명, 제가 이거는 모스크바 3상회의 공동성명만큼이나 한미 관계, 앞으로의 한국 관계를 굉장히 규정하는 중요한 성명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제 백신 협력을 통해 양국은 전염병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한다.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받은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협력할 것이다. 또 코로나19 발병의 기원에 대한 투명하고 독립적인 평가 분석 및 미래에 발병할 기원 불명의 유행병에 대한 조사를 지원할 것이다. 네, 코로나가 어디서 나왔는지 추적을 하고 미래의 유행병도 서로 조사하자. 그리고 새로운 보건안보 파이낸싱 메커니즘 창설을 위해 유사 입장국들과 협력할 것이다. 보건안보 파이낸싱 메커니즘을 창설을 위해서 창설을 하고 다른 나라와 협력할 것이다. 이게 뭐냐? 쿼드 외에 새로운 보건안보 동맹을 만들 것이다. 한국과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보건안보 동맹을 만들겠다는 건데 미국이 이런 제의를 한 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3년 전인 2017년 11월 8일 날 트럼프가 처음 한국으로 방문했죠. 네, 그리고 공동 언론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양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중국이 고유한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이거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보건 안보 및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대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전염성 질병의 확산을 억제하고 공동 연구를 시행하며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자, 벌써 미국은 사스와 메르스를 봤기 때문에 보건 동맹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한국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한국이 쿼드에 참여 안 하려고 하니까 내용상으로만 참여하게 해놓고, 그리고 삼성하고 SK를 딱 이미 위탁 생산 백신하게 하면서 보건 동맹에는 이미 참여시켜버린 거예요. 이걸 형상화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미국이 하는 think the unthinkable이죠. 상상할 수도 없는 상상을 해갖고 한국을 딱 묶어내서 가는 거죠. 자, 돌이켜봅시다. 전염병에는 이번에 터지고 나서 보니까 중국이나 남북한 모두 허점이 많습니다. 이게 전염병을 잘 이용하면 이건 언제든 쓸 수 있는 핵무기잖아요. 어떤 규제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도 NSC를 지금 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을 NSC에 참여시켜야죠. 보건전쟁은 앞으로는 보건전쟁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 국제망에 있는 국정원이 나서서 음지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능력의 한계가, 해외망이 없으니까 둘이 같이 해야죠. 자, 우리 청와대를 보세요. 민정실이 너무 커갖고 이규원이가 지금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연루돼 있죠. 그 다음에 조국, 민정수석 다 이렇게 청와대가 너무 비대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주성인이 뭐 주택 어쩌고 하는 건 다 사회수석 김수현이 씨가 있던 데서 개판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사회수석에서 탈핵 정책하고.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너무 비대해요. 이런 청와대는 쓸모 없습니다. 기능도 없고 책임도 없기 때문에. 전문성도 없어요. 여기 가는 사람, 운동권 하다 간 사람들이잖아요. 앞으로는 전문성 있는 부처 중심으로 가고 청와대는 굉장히 조직을 줄여야 됩니다. 확 줄여야 됩니다. 청와대에서 하는 수석보좌관 대수비인가요? 수석보좌관 비서관 회의 그런 거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네. 이미 거기 다 국무회의도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뭐를 자꾸 그렇게 나섭니까? 해내지도 못하면서. 자, 이제는 앞으로 전문성 있는 부처 중심으로 가고 국정원이 음지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서훈이나 박지원 씨 위구로 북한하고 대화하기 중심으로 가는 국정원은 이제는 필요 없는 거죠. 386 세력들이 어정뛰기에 대한민국을 흔드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해왔는데 그걸 방어하고 보건동맹, 국정원 정상화, think the unthinkable 하면서 거꾸로 그걸 가지고 김정은을 붕괴시키는 그런 단초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청와대부터 정상화해야 되고 다음 정권은 반드시 청와대의
수석 비서관하고 보좌관을 확 줄여야 됩니다. 냉정 종식 때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기부가 소련 지역에서 많은 원종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이 백신, 제가 한번 이 방송에서 백신 동맹이 필요하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백신 개발이 한창인 지금 국정원의 해외파는 바이러스 정보를 모아갖고 와서 우리 보건당국에 줘가지고 바이러스 조합을 잘 해갖고 백신을 만들 수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단숨에 김정은 정권 붕괴시키면서 통일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항상 think the unthinkable 해야 됩니다. 역사를 말씀드릴게요. 세계 최대의 제국은 몽골족이 만든 원나라입니다. 원나라가 붕괴됐는데 그걸 누가 붕괴시켰나요? 흔히 주원장의 명나라가 했다 그러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때 유럽에서 패스트가 유행하면서 유라시아 대륙을 다 정복한 나라가 원나라죠. 국경이 없으니까 패스트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많은 유럽 사람들이 원나라에 왔었잖아요. 그게 패스트가 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농업이 생산이 안 돌아가죠. 그런 상태에서 너무 희망이 없으니까 미래에 대한 미륵불을 섬기자고 하는 백년교도가 일어납니다. 백년교도의 난들이 나중에 이자들이 이렇게 붉은 띠를 묵으니까 홍건적이 되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떨까요? 아들을 낳는데 막내 아들은 여벌로 낳는 거잖아요. 막내 아들 네 달쯤에 그 아버지나 어머니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얘를 다 못 키우고 돌아가십니다. 오래 못 사니까. 그럼 형들이 걷어줘야 되는데, 형들도 그때쯤은 장가갖고 자기 새끼가 있으니까 안 키우면 얘는 죽는 겁니다. 과거엔 봉건 시절엔 그랬어요. 근데 그 형이 어떤 생각인지 이 동생을 골치 아프니까 절에 집어넣습니다. 똑똑했죠. 그 백년교도가 되면서 거기서 리더로 자꾸 크면서 그게 주원장입니다. 그 홍건적을 이끌고 원나라는 이미 질이 멸려 전염병에 몽골족은 못 견디는 겁니다. 생산량도 없으니까 떨어지니까 그 명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이게 역사의 변화였습니다. 그러면 북한 붕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북한과 이 땅의 주사파가 천안함을 부정할 때 우리 정부는 찍소리도 못하고 수수방관했죠. 근데 미국은 9.11 테러를 당하고 이번에 중국 바이러스를 당했죠. 당하는데 미국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거기 힘이 있으니까 똑같은 걸 집어넣을 겁니다. 우한 바이러스 당한 거는 천안함 사건처럼 그대로 두고 상대에게도 똑같은 걸 당하도록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견디지 못하면 중국 경제도 와야 될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이 분열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상대를 이기는 방법이고, 우리는 북한하고 통일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공작을 하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이. 제발 서훈씨 전임자, 후임자 박지원류에 임금이 시킨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그러한 국정원 말고 think the unthinkable, 상상할 수도 없는 걸 하는 이런, 지금의 국정원은 사실상 이적 기구죠. 깨놓고 얘기하면 이거 바꿔야죠. 자, 역사에서 배워라. think the unthinkable. 제가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전 계획에서부터 무투하까지,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 원종 확보까지, 모스크바 3상 회의와 비유해서 한미 공동성명 분석까지 많은 걸 말씀드렸는데 좀 소화가 되시나요? 한번 이거를 아시면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현재 문정권이 얼마나 유치한 건지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말이 지나쳤는지도 모르지만 참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